인생 오솔길의 독서노트. 큰울프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큰울프가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방랑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노년에 접어든 큰울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등 삶에 대한 회고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도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었음을 깨달으며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철학적인 사색에 빠집니다. 그럼 큰울프의 세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울프 세 번째 이야기. 10월 어느 맑은 날의 일이었다. 가벼운 대낮의 공기는 가벼운 미풍이 불어도 동요되어 밭과 정원에서는 가을의 연푸른 연기가 길게 꼬리를 저으며 몇 줄기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타는 잡초와 잡목에서 풍기는 감미로운 향기는 빛나는 풍경을 메우고 있었다. 시골집들에는 만발한 들국화와 늦게 피는 연한 빛의 장미와 달리아가 한창이었고 밤 그늘에는 금자나가 벌써 시들어 누런 빛을 띤 잡초에 섞여서 여기저기 빛나고 있었다. 불라흐로 가는 시골길에는 의사 마올드의 마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길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왼편에는 거두어들인 밭과 한창 거두고 있는 감자밭이 있고 오른편에는 나무가 질식될 듯이 꽉 들어찬 낙엽송림으로 밀착된 나무 밑동과 마른 가지들로 갈색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땅 위에는 떨어진 솔잎이 쌓여 어디나 한결같이 마른 황토색이었다. 길은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푸른 가을 하늘 밑 멀리 땅 끝까지 이르는 것 같았다. 의사는 두 손에 잡은 말고삐를 늦추어 늙은 말이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어떤 여인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환자는 더 이상 고칠 길이 없는데도 최후까지 살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이제 의사는 피로한 몸으로 좋은 가을 날씨를 즐기며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생각은 몽롱하게 잠들이 있었고 밭에서 오르는 연기를 따라 생각되는 것은 유쾌하기는 했으나 몽롱하게 떠오르는 학창시절의 가을 휴가의 일이었다. 그 회상은 더욱 떠올라서 생각을 더듬어 뚜렷하지 않은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농촌에서 자라났으므로 그의 감각은 시골의 모든 계절의 변화와 그 경치를 경험하여 그것을 즐길 수 있었다. 거의 잠이 들었던 그는 마차가 갑자기 멈추자 깨어났다. 도랑이 길을 가로막고 앞바퀴가 빠지자 말은 그것을 기회로 멈추어 서서 머리를 늘어뜨리고 쉬는 것이었다. 마올드는 바퀴 소리가 멎자마자 깜짝 놀라서 깨어나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잠시 동안 졸았으나 여전히 숲과 하늘이 태양에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을 몰아 다시 고개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곧게 세우고 시가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그는 낮에 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마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밭에서 일하던 두 여인이 감자를 가득 담은 부대를 나란히 세우면서 인사를 했다. 고개 마루에 가까이 왔다. 말은 머리를 들고 이 고개만 넘으면 자기 마을 산등을 쭉 내려간다는 기대에서 신이 나서 달렸다. 그때의 산마루의 저쪽에서 사람이 하나 올라와 빛나는 고개 턱에 나타났다. 그는 창공을 등에 지고 한순간 완연히 크게 보였으나 마루턱을 내려옴에 따라 잿빛이 되며 작아 보였다. 가까이 오는데 보니
수염은 짧고 헌 옷을 입은 여인 사람이었다. 고향으로 가는 사람 같았다. 피곤하여 잘 걷지도 못하면서 모자를 공손히 벗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마올드 의사도 같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벌써 지나가 버린 그 낯선 사람을 뒤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일어서 윙윙 소리나는 가죽 포장 너머로 뒤돌아보며 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오시오. 먼지 투성이인 나그네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약간 웃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걸어가려다가 생각을 바꾼 듯 부름에 응하는 것이었다. 그는 의사의 작은 마차 옆으로 와서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다. 실례요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마올드는 물었다. 이 길을 따라 베르히톨드제크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는 처지일 것 같은데 다만 당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마올드 선생 같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부르지요? 당신은 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함께 플로헤르 선생님 밑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배웠으니까요. 의사님, 그때 당신은 라틴어 예습을 내 공책을 빌려다 베끼곤 했지요. 마올드는 갑자기 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래.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자네는 유명한 큰울프이군 그래. 우리는 동창생이 아닌가. 자, 악수나 한번 하세나. 아마 10년은 서로 못 보았을 거네. 여전히 여행만 다니나? 언제나 그렇지. 사람은 늙을수록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이야. 그건 그래. 그런데 어디로 여행을 가는 길인가?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건가? 맞았네. 게르베르사우로 가는 길일세. 좀 일이 있어서. 그럼 친척이나 누가 거기에 아직 살고 있는가? 아무도 없네. 그런데 자넨 늙어 보이는데. 큰울프, 우리는 이제 40이 겨우 넘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단 말인가? 자네를 보니까 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의사는 필요치 않네. 그리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네. 나중에 알게 되겠지. 어쨌든 올라타게나.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좀 더 이야기나 하세. 큰울프는 좀 뒤로 물러서며 모자를 다시 썼다. 의사가 거들어 마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거절했다. 아니야, 이 사람 얘기나 좀 하려는데 뭘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동안 뭐 말이 달아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에게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그 징조를 잘 아는 의사는 곧 그의 몸을 부축해 마차에 태웠다. 의사는 마차를 몰며 말했다. 자, 곧 마루턱이네. 그러면 내리바지가 되어서 빨리 가니까 20분이면 집에 가게 될 걸세. 그 기침으로서는 괴로울 것 같군. 집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뭐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예전에는 라틴어로 자네에게 많은 신세를 졌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도울 차례가 된 거야. 그들은 고개를 넘어서 바퀴 소리를 내며 긴 언덕을 내려갔다. 과수 나뭇가지들 사이로 멀리 블라흐의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올드는 말고삐를 짧게 잡고 조심했다. 큰울프는 피로했으나 마차에 타고 억지로 손님 대접을 받는 데서 기분이 퍽 좋았다.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는 뼈가 부서지지 않는 한게르베르사우로 꼭 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병자요. 늙은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고향을 한 번만 더 보겠다는 소원밖에 없었다. 불라흐에 이르자 의사는 먼저 그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유를 먹이고 햄이 든 빵을 먹였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동안에 점점 친밀감이 다시 생겼다. 그런 후에 의사는 그에게 병세를 묻기 시작했다. 그는 기분 좋게 다소 조롱하는 빛으로 이에 응했다. 어디가 아픈지 자네야 알지 않는가? 마홀드는 진찰을 하고 나서 물었다. 그는 가볍게 조금도 중대시하지 않는 태도로 물었다. 크눌프는 그것이 고마웠다. 응, 잘 알고 있지, 마홀드. 결핵이야. 오래 가지 못할 것도 잘 알고 있네. 그거야 누가 아나?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겠지. 얼마 동안 우리 집에 있게나. 그동안에 가까운 병원에 입원실을 하나 구해주겠네. 자네 정신을 차려야겠네. 이 사람 다시 건강해지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크눌프는 벗었던 웃옷을 다시 입었다. 그는 여윈 회색 얼굴에 장난기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의사를 향하여 기분 좋게 말했다. 정말 고맙네, 마홀드. 마음대로 해주게. 그러나 나에게 큰 기대는 갖지 말게나. 어디 형편을 보세. 뜰에 해가 비치는 동안 일광을 쬐게나. 리나가 자네의 침대를 준비할 걸세. 우리들은 자네를 감시할 거네. 자네와 같이 일생을 태양과 공기 속에서 산 사람이 폐를 상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네. 그러면서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집을 보살피고 있는 리나는 크눌프를 좋아하지 않았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집에 재우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여자의 말을 앞질러 말했다. 리나, 내버려둬. 저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우리 집에서나마 좀 편안히 보내게 해. 저래봬도 항상 깨끗이 지내던 사람이야. 자기 전에 목욕을 하도 톡해. 내 잠옷을 하나 꺼내주고 내 겨울 슬리퍼도 하나 주게. 어쨌든 잊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나의 친구야. 크눌프는 11시간 동안이나 잤다. 안개가 낀 아침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있었으나 점점 정신이 들면서 누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양이 안개를 헤치고 나타났을 때 마홀드는 밖에 나오도록 그에게 허락했다. 그들은 식사가 끝난 후에 햇빛이 있는 베란다로 올라가서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크눌프는 좋은 식사와 포도주 반잔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하여 의사는 진찰 시간을 1시간 늦추고 그동안에 괴상하게 변한 이 하구와 이야기를 하며 될 수 있으면 정상이 아닌 이 사람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자네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내온 생애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이겠지? 하고 그는 웃으며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네 같은 사람에겐 참 아까운 일이네. 물론 자네가 목사나 교사가 될 필요는 없었지만 과학자나 시인이 되었다면 좋았을 거네. 자네가 가진 재능을 잘 이용하고 발전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네는 그 재주를 자기만 위하여 쓴 것이 아닌가? 안 그런가? 크눌프는 수염난 턱은 손바닥에 받치고 팔을 괴고 앉아서 포도주 잔이 태양에 빛나는 탁자보 위에 던지는 붉은 광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혀 그렇다곤 할 수 없네. 크눌프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을 계속했다. 자네가 말한 내 재주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네. 휘파람을 좀 잘 불고 손풍금을 치고 시를 조금 짓고 예전에는 마라톤 선수였고 댄스도 좀 하였고 그뿐이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즐긴 것은 나 혼자서가 아니고 그때에는 대개 친구나 소녀나 소년들이 같이 섞여서 즐겼다네. 그래서 그들이 늘 나에게 감사했지. 그만해 두세. 응. 하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해 두세. 그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네. 자네는 그때 5학년까지 나와 같이 라틴어 학교에 다니지 않았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일인데 자네는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학생이었지. 그런데 자네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지. 나중에 들으니 자네는 초급 학교로 갔다고 하더군.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떨어졌어. 라틴어 학교 학생과 초급 학교 학생과는 놀아서는 안 되었으니까. 그때 왜 그랬나? 후에 자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네가 우리와 그대로 학교에 다녔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고 나는 늘 생각했다네. 도대체 왜 그랬나? 학교가 싫었었나? 혹은 자네 아버지가 수업료를 대주시지 않았다고 하셨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나? 크눌프는 햇볕에 그을은 여윈 손으로 잔을 쥐었다. 그러나 다시 마시지는 않고 포도주 잔의 뜰에 푸른 빛을 비춰보더니 조용히 다시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묵묵히 눈을 감더니 생각에 잠기었다. 왜 말하기가 싫은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니네. 하고 의사는 말했다. 그때 크눌프는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글쎄. 하고 아직 주저하는 태도로 말했다. 말해야 될 줄로 생각하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네. 물론 한 어린애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였고 또한 오랫동안 괴로워했네. 그런데 자네가 그것을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군. 왜? 요즘 나는 그것을 자꾸 생각했네. 그래서 게르베르사우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것이 이유이지. 그래? 그럼 이야기해야지. 마홀드, 자네도 알다시피 적어도 3, 4학년까지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않았나? 그 후부터는 잘 놀지 않았지. 자네는 종종 우리 집 앞에 와서 휘파람을 불었으나 나는 나가지 않았었지. 그래, 참 그랬네. 그것이 벌써 20년 전 일이군. 그동안 나는 도무지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 자네는 참 기억력도 좋군. 그래, 그래서? 그때의 이유를 말하지. 소녀가 원인이었지. 나는 조숙해서 자네가 아직 황새가 어린애를 갖다 준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믿을 때에 나는 벌써 사내애와 계집애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었지. 그것이 그때의 나의 관심사였으니까. 그래서 자네들의 인디언 놀이에도 끼어들지 않았거든. 그때 자네는 12살밖에 안 되었었는데 13이었을 거야. 내가 자네보다 1살 위였으니까. 어느 날 나는 병으로 누워 있었지. 그때 나보다 서너 살 위인 친척되는 여자가 집에 와 있었는데 나는 그 여자와 놀기 시작하였지. 병이 나았을 무렵 하룻밤은 그 여자가 자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거기서 나는 여자의 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네. 그 후부터는 그 여자와 말하기도 싫어지고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됐다네. 아니, 그 여자를 두려워하게까지 되었어. 그때 사건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때부터 한동안은 여자들하고는 친하기만 했지. 피역공 하시스의 집에는 나와 동갑인 여자가 둘이 있었고 근처에 있는 여자들도 모여오곤 했지. 우리들은 어두운 창고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우스운 이야기며
비밀 장난을 하며 놀았었지. 이들 여자들 축의 사내라고는 대개 나 혼자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여자들의 머리를 따주기도 하고 키스를 받기도 했지. 그러나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도 모두 좋아서 그랬던 것만은 사실이야. 숲속에 숨어서 여자들이 목욕하는 것을 볼 때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루는 낯선 계집애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직조 공장 직공이었네. 그의 이름이 프란치스카였었는데 나는 그 애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네. 의사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뭐라는 분인가? 어쩌면 나도 그 여자를 앓는지도 몰라. 용서하게, 마울드. 이름은 말할 수 없어. 말하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네.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는 나보다 크고 힘도 세어서 우리들은 서로 장난도 하고 싸움도 했으니까 그 여자가 나를 타고 누를 때엔 몸이 아파서 꼭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 나는 그 여자에게 반해서 나보다 2살 위인 그 여자가 벌써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 여자의 애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었지. 어느 날 그 여자는 피혁 공장 뜰을 흘러내리는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발을 몰래 담그고 있지 않겠나? 나는 목욕을 한 뒤라 단지 팬츠만 입었었는데 그 순간 나는 그 여자의 옆에 가서 앉았다네. 그리고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난 네 애인이 되련다. 아니 애인이 되어야겠다. 하고 말하지 않았겠나? 그랬더니 그 여자는 갈색 눈을 동정하는 듯이 뜨고 하는 말이 너는 아직 어린애야. 짧은 바지를 입고 있으면서 애인이니 연애니 하는데 대체 거기 관해서 무엇을 하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다 안다고 그랬지. 그리고 만일 나를 애인으로 안 해주면 물에 던져놓고 나도 같이 빠진다고 그랬지. 그 여자는 나를 유심히 보았는데 성숙한 여인의 눈초리였어.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너 키스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나는 그럼 하고 급히 그 애의 입술에다가 대고 키스를 했다네. 그리고 이제야 잘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지. 그러자 여자는 나의 머리를 꼭 붙잡고 아주 어른같이 키스를 해서 나는 귀가 멍멍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더군. 그리고 나서 여자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이제 곧 내 애인이 될 수 있을 게다. 그러나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애를 애인으로 할 순 없어. 그따위 학교에서는 변변한 사람이 나지 못해. 나는 남자다운 사람을 애인으로 하련다. 직공이라든가 노동자가 좋아. 학자는 싫어. 공부는 해서 무엇하니? 그러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여자는 자기 무릎 위에 나를 앉혔는데 벌써 몸이 포근해 오는 걸세. 그리고 두 팔로 꼭 껴안아 주는데 기분이 좋아서 다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네. 그래서 난 프란치스카에게 다시는 라틴어 학교에 안 가고 직공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지 뭔가. 그 여자는 웃기만 하고 있었으나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았더니 나중엔 다시 키스를 하며 내가 다시 라틴어 학교에 안 다니면 나를 애인으로 삼아 자기 곁에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었네. 큰울프는 말을 끊고 잠시 기침을 했다. 의사는 유심히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둘은 침묵을 지켰다. 큰울프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자네는 사정을 알았을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간단히 되지는 않았어. 이제 더 라틴어 학교에는 가기가 싫어서 갈 수 없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내 뺨을 때리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 그래서 학교에 불을 지를 생각도 몇 번 해보았다니까. 그런 것은 다 어린애 생각이었지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심각했었다는 걸세. 결국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학교에서 게으름을 피우기로 한 것이야. 자네는 그것을 몰랐었나? 오라, 생각이 나네. 자넨 한동안 매일같이 교실에 남아서 벌을 섰지. 응, 몹시 나태해져서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하였지. 숙제도 하지 않고 노트도 잃어버리곤 했었지. 매일 무엇을 잘못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재미있어져서 그때마다 선생님을 몹시 괴롭혔지. 라틴어는 물론 학용품도 이제 와선 내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언제나 예민한 편이어서 어떤 새 것에 정신이 팔리면 한동안 다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는 성격이 아닌가. 처음에는 체조하는데 그랬고 준어잡이, 식물 채집이 다 그랬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에게 팔린 거야.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철이 나기까지는. 다른 것은 일체 돌보지 않았었네. 학교 의자에 앉아서 동사의 변화를 외우던 자식이 어쩌녁에 몰래 본 목욕하는 여자를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아니, 그런데 선생님들이 대강 눈치를 채신 모양이었어. 내게 호감을 가진 분들이어서 관대히 대해주셨는데 내 계획은 실현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는 프란치스카의 동생과 친하게 되었다네. 그는 초등학교 졸업반으로 장난꾸러기였어. 그 애에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지. 그뿐 아니라 꽤 괴로움도 당했다네. 한 반년 후에 나의 목적은 달성되었지. 아버지한테는 거의 죽도록 매를 맞았지만 학교에선 쫓겨나서 프란치스카의 동생이 다니는 초급 학교에 같은 반으로 편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하고 마올드는 물었다. 글쎄, 그것이 탈이었어. 그 여자는 나의 애인이 되지 않았거든. 내가 그 여자의 동생과 함께 집에 들르면 이전보다도 더 나쁘게 대해준단 말이야. 마치 내가 그 전보다 더 나빠지기나 한 것처럼. 그 학교에 가서 2달쯤 지나서인데 그 여자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네. 어느 날 밤에 리테르 숲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의자에 한 쌍의 연인이 있었지. 그래서 늘 하던 버릇대로 둘의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프란치스카와 어떤 직공이었어. 그들은 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남자는 한 팔로 여자의 목을 껴안고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더군. 여자의 가슴은 헤쳐져 있었고 요컨대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다네. 그래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네. 마올드는 친구의 어깨를 쳤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지 뭔가. 그러나 큰울프는 여윈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일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나의 모든 재주를 버릴 걸세. 프란치스카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말게. 그 여자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 만일 그 일이 순조롭게 됐었다면 나는 연애를 아름답고 행복스러운 것으로 알았을 거야. 그리고 국민학교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두 잘 되어 갔을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뭐라고 할까? 그 이후부터 많은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애인을 가졌었으나 사람의 말을 다시는 신용하지 않게 되었고 나 자신도 약속을 하여 거기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지고 말았다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스러웠고 아름답게 살았지만 항상 외롭게 지낸 걸세.
그는 잔을 들어 남은 포도주를 조용히 마시고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난 좀 자야겠어. 다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세. 자네는 할 일이 많겠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기다리게. 오늘 병원에 편지를 써서 방을 하나 부탁해야겠어.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지만 별 도리가 없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 뭐라고? 큰울프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소리를 높여 말했다.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한댔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이제 무엇하려고 새삼스럽게 병원에 감금이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아. 진정하게. 자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인정 없는 의사가 되네. 오베르슈데텐에 가면 입원실이 있을 거야. 내 특별히 편지를 써주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내가 한번 가서 자네를 보겠어. 약속하지. 방랑자인 큰울프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눈물이 글썽한 것 같았다. 여윈 두 손을 추워서 떨듯이 비비고 있었다. 그리고 애원하듯이 어린애처럼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하고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붉은 포도주까지 대접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 과하네. 그러나 기쁘게 생각지는 않고 자네에게 청이 하나 있다네. 마올드는 위로하듯이 큰울프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움츠리나? 누가 자네 목을 빼갈까봐 그래. 그런데 청이란 뭔가? 나쁘게 생각지 않으려나? 천만에 나쁘게는 왜? 그럼 말하겠는데 내게 친절을 베풀어줘야 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오베르슈데텐으로는 보내지 말게. 꼭 입원을 해야 한다면 게르베르사우 병원으로나 보내주게. 거기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고향이니까. 아마 치료도 잘할 거야. 나는 그곳에서 출생하였고 또 어쨌든. 그의 눈은 불타는 듯이 애원에 쌓였고 흥분하여 말도 잘 못했다. 마올드는 열이 심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뿐인가? 그것뿐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야. 자네가 말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게르베르사우 병원으로 편지를 쓰기로 하지. 자, 그럼 가서 눕게. 필요하겠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마올드는 방으로 다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문득 그에게서 준어 낚시질을 배우던 어느 여름이 생각났다. 또한 친구들을 잘 다루는 재주를 가져 친구들을 거느리던 일과 12살 났던 순진한 그의 상기된 얼굴이 연상되었다. 불쌍한 사람이야. 하고 그는 가슴이 설레이고 감격한 심정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분주히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은 안개가 끼었으므로 큰울프는 종일토록 누워 있었다. 의사는 책을 몇 권 갖다 주었으나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불쾌해지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좋은 침대에서 가벼운 음식으로 시중과 간호를 잘 받고 있는 데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예전보다도 더욱 분명히 느끼는 까닭이었다. 이대로 좀 더 누워 있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다. 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리 문제가 아니었다. 여행도 요즘 몇 해는 매력이 거의 없어졌다. 다만 죽기 전에 게르베르사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곳 고향의 강과 다리와 광장과 예전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정원과 또한
그의 프란치스카를 한 번 더 보고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 그 이후에 몇몇의 연애 사건은 잊어버렸다. 그것은 마치 그의 긴 여행이 지금에 와서는 짧고 쓸데없는 일같이 생각되는 반면에 신비스러운 소년 시절이 새로운 빛과 매력을 갖게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간소한 응접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좋은 곳에 있어 보지 못했다. 그는 실로 뜬 침대를 보며 부드럽고 무늬 없는 털이 부리며 아름다운 베갯니들 주의 깊게 바라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단단한 나무로 된 마루와 벽에 걸린 사진도 재미있었다. 사진은 베니스의 총독 관저였고 유리들로 잘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뜬 눈으로 오래 누워 있었다. 무엇을 먹는 것도 아니고 피로해서 다만 몸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일어나 재빨리 허리를 굽혀 침대 아래로 손을 놀려서 장화를 끌어올리더니 자세하고 익숙하게 조사해 보았다. 장화는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10월이니까 첫눈이 올 때까지는 신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후는 안 될 것이다. 마올드에게 헌신을 한 켤레 얻을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오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무슨 신이 소용이 된단 말인가. 그는 구두에 해진 곳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기름을 잘 칠해 씻는다면 적어도 한 달은 견딜 것 같았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헌신이 자기보다 더 오래 견딜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로 신을 신으면 될 것 같았다. 그는 장화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쉬려고 했다. 그러자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조용히 누워서 기침이 멎기를 기다렸다. 자주 숨을 쉬며 최후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병세가 악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겼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랬거니와 다시 죽음에 관해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머리가 피곤하여 졸음이 왔다. 1시간쯤 후에 깨어났을 때는 하루 종일 잔 것 같이 기분이 깨끗하고 침착해졌다. 그는 마올드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난다면 어떤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의사가 시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으므로 자작시를 한 수 쓰고 싶어졌다. 그러나 하나도 원전히 기억나는 것이 없고 또한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 창 너머로 가까운 숲속에 안개가 잔뜩 낀 것이 바라보였다.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제 방 안에서 얻은 연필 토막을 들고 옆에 놓여있는 작은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흰 종이를 꺼내어 한 수의 시를 썼다. 안개가 내리면 꽃은 모두 쓰러지리. 사람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리. 사람도 또한 꽃이여니 봄이 오면 다시 와서 앓지 않고 건강하리. 그는 쓰던 손을 멈추고 읽어보았다. 시는 운도 밟지 아니하여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순 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연필에 침칠을 해 그 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의사 마올드에게 친구로부터. 그러고 나서 그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 다음 날은 더욱 안개가 끼었으나 기후가 몹시 차갑다. 그리고 낮이 되어서야 해를 볼 수 있었다. 의사는 크눌프의 간절한 청에 못 이겨 일어나게 했다. 그리고 베르사우 병원에 입원실을 얻었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점심 후에 걸어가기로 하지. 4시간쯤 걸릴까? 아마 5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 하고 크눌프는 말했다. 마올드는 웃으며 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그건 안 돼, 걸어가다니. 지금의 자네로서는 안 돼. 차 편이 있으면 나와 같이 마차로 가기로 하세. 내 한번 촌장에게 사람을 보내보지. 과일이나 감자를 싣고 거기로 갈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큰울프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촌장의 하인이 내일 송아지를 2마리 가지고 게르베르사우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마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좀 더 두꺼운 옷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옷을 입는 것이 어때? 자네한테는 크겠지만. 마홀드는 이렇게 말했다. 큰울프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옷을 가져왔기에 입어보았더니 좋았다. 감도 좋고 손질도 잘한 양복을 보고 큰울프는 옛날 어린 시절처럼 기뻐하며 단추의 위치를 바꾸어 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그가 하는 것을 재미있게 바라보더니 넥타이도 하나 내주었다. 오후에 큰울프는 다시 양복을 입어보았다. 옷 모양이 있는 것을 보자 최근에는 면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하녀를 시켜 의사의 면도를 빌려달라고 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철공장을 하는 아는 사람에게 가서 빌리기로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일자리를 좀 주십시오. 주인은 냉정한 태도로 그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자네는 철공이 아니야. 나를 속일 순 없지. 하고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잘 보았소. 하고 큰울프는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주인은 역시 눈이 정확하군. 그런데 나를 몰라본단 말인가? 아시겠나? 나는 이전에 음악을 하고 있었지. 자네는 토요일 저녁에 내 손풍금에 맞추어 하이테르바에서 춤을 추곤 하지 않았나? 철공소 주인은 미간을 모았으나 그대로 줄지를 몇 번 하고 나서 큰울프를 밝은 곳으로 끌고 가더니 자세히 보았다. 아, 지금이야 알겠군. 하고 잠깐 웃더니 말했다. 큰울프로군 그래. 오래 못 보았더니 늙어 보이네. 블라흐에는 왜 왔지? 10전짜리 1개나 포도주 1잔쯤은 줄 수 있네. 그래, 좋은 말이야. 그것은 받은 것으로 해두고 다른 청이 있어. 오늘 저녁에 춤을 추러 가야 하겠기에 면도칼을 한 15분 동안 빌려줄 수 없겠나? 에잇, 거짓말장이 아직도 변치 않았구먼. 내가 보기엔 자네 춤을 출 것 같지 않은데. 주인은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했다. 큰울프는 유쾌한 듯이 껄껄 웃었다. 자네는 모르는 것이 없어. 법관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지. 사실은 내일 입원하게 됐네. 마홀드가 주선했지. 이렇게 수염이 텁수룩한 채로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네도 잘 알겠지? 내게 면도칼을 빌려주게. 30분 후에 다시 돌려줄 테니. 그래. 그런데 면도칼을 가지고 어디로 갈 작정인가? 의사한테 가지.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네. 자, 면도칼을 빌려주게나. 철공소 주인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주기는 주겠네만 내 면도칼은 보통 면도칼이 아닐세. 정말로 조링게르에서 만든 면도칼이네. 꼭 돌려줘야 하네. 그 점은 염려 말게. 참, 자네는 좋은 웃옷을 입고 있군 그래. 면도하는 데는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것을 벗어 맡겨두었다가 면도칼을 가져오고 다시 찾아가면 어떻겠나? 큰울프는 얼굴을 찡그렸다. 좋아, 자네는 매우 고상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서 철공소 주인은 면도칼을 가져왔고 큰울프는 담보로 웃옷을 맡겼다. 그러나 지저분한 손으로 대장장이가 그것을 만질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와서 조팅게르제 면도칼을 돌려주었다. 그의 자랐던 턱 수염은 없어지고 딴 사람같이 되었다. 이제 귀 뒤에 페랭이 꽃이라도 하나 꽂으면 신랑 같겠는걸 하고 철공소 주인은 칭찬을 했다. 그러나 큰울프는 더 농담할 생각이 안 나서 웃옷을 받아들고 간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집 앞까지 돌아왔을 때에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하며 그를 붙잡았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나? 야, 다르게 보이는데. 면도도 하고. 자네라는 인간은 아직 어린애 같군. 그러나 의사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큰울프는 그날 저녁도 붉은 포도주를 대접받게 되었다. 두 하구의 송별연이었다. 둘이 모두 될 수 있는 대로 기분을 도두어 기분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촌장집 하인이 마차를 끌고 왔다. 마차 위에 송아지 2마리가 우리 속에서 찬 아침 공기에 무릎을 떨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찬소리가 목장에 내렸었다. 큰울프는 마차 앞에 하인과 나란히 앉아서 무릎 위에 담요를 덮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나서 하인에게 반 마르크짜리 은화 한 푼을 주었다. 마차는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하인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큰울프는 조는 듯한 눈으로 멀리 아침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해가 떠서 낮에는 더워졌다. 마차 앞에 앉은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인은 게르베르사우에 도착하면 송아지를 실은 채로 길을 돌아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나 큰울프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 입구에서 섭섭하게 헤어졌다. 큰울프는 그 자리에 서서 가축시장 근처 단풍나무 밑으로 사라지는 마차를 바라보았다. 그는 웃고 나서 그곳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원의 새길을 헤매었다. 다시 자유스러워졌다. 병원에서 기다리건 말건 알 바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고향에 돌아온 큰울프는 일광과 대기, 고향의 소리와 향기, 그리고 충만하고 감격적인 고향의 친화성을 맛보았다. 농부와 시민들이 시장에서 떠드는 소리와 갈색 밤나무 밑의 그늘, 마을 성벽에서 춤추는 늦가을 검은 나비와 광장 샘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물소리, 통술집의 아치형 지하실 입구에서 들려오는 빈통 두들기는 소리와 술 냄새, 이름까지 잘 알 수 있는 거리들 모두가 여러 가지 회상을 일으켜주는 것이었다. 고향을 잊었던 큰울프는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게 되고 모든 길모퉁이와 변두리 돌까지도 회상과 친밀감을 주었다. 그는 여러 가지 매력을 온 감각으로서 받아들였다. 그는 오후를 계속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기에 필요한 줄도 몰랐다. 강변에 있는 칼 가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기도 하고 선반 공장의 유리를 통해 공장 안을 구경하기도 하고 새로 칠한 간판에 씌어진 알 수 있는 집들의 이름을 읽기도 했다. 광장에 있는 샘물에 손을 씻은 뒤 작은 수도원장집 우물에서 비로소 갈증을 풀었다. 이 우물은 매우 오래된 집 지하에서 옛날부터 한결같이 콸콸 솟아나는 석간수로 밝은 햇빛을 받으며 철철 흘러넘쳤다. 강변에서는 오래도록 있었다. 물 위에 만든 목재 난간에 서서 검은 수초가 떠 있는 모양이며 흔들리는 자갈 위에 좁은 등을 세우고 조용히 쉬고 있는 검은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낡은 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중턱에서 무릎을 굽혀 다리를 흔들게 하고 어릴 때처럼
그 탄력 있는 다리의 반동을 조용히 느끼려고 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잔디밭에 있는 작은 교회의 보리수와 한때 즐기며 수영하던 위쪽 물레방아 옆둑이 그대로 있었다. 예전에 아버지가 계시던 집 앞에 와서는 잠시 낡은 대문 옆에 기대어 보았다. 그리고 정원도 들어가 살펴보았다. 친밀감이 없는 새로운 철조망 위로 심은 나무들이 보였으나 비에 무너진 축대와 문 옆에 둥글고 우뚝 선 돌배나무는 옛날 그대로였다. 여기서 큰울프는 일생의 가장 즐거운 날을 보냈었다. 그때는 아직 라틴어 학교를 쫓겨나기 전이었다. 여기서 그는 한때 지극한 행복과 남김없는 모든 성취, 그리고 괴로움 없는 축복을 맛보았다. 앵두를 도둑질해 먹던 여름이 생각났다. 사랑스러운 골드락, 재미있는 맥꽃, 부드러운 제비꽃을 가꾸며 즐기던 정원에서 여러 가지 꽃들은 피고 나면 곧 져버렸다. 토끼장, 일터, 도마뱀집, 정향나무를 파서 만든 수도와 감나무로 만든 살을 가진 물레방아 등이 떠올랐다. 고양이가 잠드는 지붕치고 모르는 곳이 없었고, 과일이 열리는 정원치고 모르는 곳이 없었다. 나무마다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타고 푸른 꿈을 꾸었었다. 이 작은 세계는 그의 세계로 친밀감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울타리는 그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와 감정과 역사를 주었다. 비가 올 때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그에게 말해 주었고, 하늘도 땅도 그의 꿈과 희망 속에 살며 그의 물음에 대답하며 그와 같이 숨 쉬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나 정원의 소유로서 어느 누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들과 대화하며 여러 가지 회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큰울프는 생각했다. 근처 지붕 사이로 화려한 집의 회색 꼭대기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은 예전에 피역공 하시스가 살던 곳이었다. 소녀들과 같이 비밀 얘기며 재미있게 놀다가 부끄러운 장난과 노름을 끝낸 곳도 그곳이었다. 사크트는 정욕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 저녁 어두운 거리를 걸어 집에 돌아온 일도 많았다. 피역공 딸들의 따느린 머리를 풀어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프란치스카의 키스에 황홀감을 느끼던 곳도 그곳이었다. 오늘 저녁 늦어서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시 그곳에 가보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회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보다도 더 어렸을 때의 어떤 한 시간의 일이 회상되므로 다른 모든 일이 그로 인하여 희생되어도 좋을 심정이었다. 그는 1시간 이상을 담에 기대어 정원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보고 있는 정원은 낯선 새로운 정원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푸른 딸기 넝쿨이 벌써 열매가 떨어져 가을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옛날의 아버지의 정원을 회상했다. 작은 화단에 그가 심은 작은 꽃들, 부활절 일요일에 심은 양초, 유리 같은 봉선화, 돌로 쌓은 작은 암산, 그 암산에다 몇백 번이나 도마뱀을 잡아다가 놓아주었으나 불행하게도 한 놈도 그곳에 살아남아 가축이 되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래도 자꾸 잡아다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되풀이했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집과 정원들을, 모든 꽃과 도마뱀과 작은 새를 오늘날 자기에게 다 준다 해도 그것은 그때의 작은 정원에 자라나 아름다운 꽃잎을 방긋이 봉우리에서 내밀던 한 포기의 여름꽃의 기묘한 반짝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때의 뱀딸기 넝쿨도 있었다.
그 한 포기 한 포기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데가 없다.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는 없으리라. 누가 뿌리채로 뽑아서 불에 태워버렸을 것이고 누구 하나 그것을 서러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마홀드와 같이 자주 놀던 곳도 이곳이었다. 그는 지금 의사로서 신사가 되어서 마차를 타고 환자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혜 있고 튼튼하던 그도 신앙심이 강하고 수줍어하고 남에게 기대 잘하는 부드러운 소년이었었는데에 비하면 얼마나 변한 것인가? 여기에서 그는 마홀드에게 파리 잡는 주머니와 메뚜기 넣는 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마홀드의 선생격이었고 키도 크고 지혜도 더 있어서 그에게 칭찬을 받는 친구였다. 옆집에 있는 정향나무는 늙어서 이끼가 끼고 죽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집 정원에 있던 판잣집도 쓰러져 있었다. 그 장소에 다시 그렇게 지으려고 해도 예전과 같이 아름답고 즐겁고 짜임새 있지는 못할 것이다. 큰 울프가 풀에 덮인 새끼를 걸어 그곳을 떠났을 때에는 어두워 쌀쌀한 찬 기운이 돌았다. 새로 지은 교회의 탑이 거리의 모습을 변하게 했다. 때마침 그 교회에서 처음 듣는 종소리가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피역 공장의 문을 통하여 그 정원으로 들어섰다. 일이 끝나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보드라운 땅을 소리 없이 밟고 가죽에 회색물을 들이기 위해 뻥 뚫린 구멍 옆을 지나 돌담까지 갔더니 푸르게 이끼 낀 돌 위로 냇물이 검은 빛을 띠고 흐르고 있었다. 그곳이야말로 어느 날 저녁에 맨발을 물속에 담그고 프란치스카와 같이 나란히 앉아있던 장소였다. 그때의 그 여자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들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큰울프는 생각했다. 라틴어 학교의 공부에는 게을렀으나 그래도 좀 더 다르게 될 수 있는 힘과 의지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편안하고 명랑한 생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는 자포자기가 되어 아무것도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버려 두어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는 예외자, 방관자가 되어 청년 시절에 사랑을 받던 그가 지금에 와서는 늙고 병들어 외로운 몸이 되었다. 그는 몹시 피로를 느껴서 돌담 위에 앉았다. 시냇물이 그의 생각을 어지럽게 했다. 그때의 머리 위로 보이는 창문에 전등이 켜졌다. 벌써 이렇게 늦었나 하고 놀랐으나 아무도 볼 리 없으니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만히 정원을 지나 문 밖으로 나와서 웃옷을 여미어 단추를 채우고 잘 곳을 생각했다. 의사가 준 돈이 있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어떤 하숙집으로 갔다. 천사여관이나 백조여관으로 갈 수도 있었다. 그곳은 아는 여관이고 또한 그곳에 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 작은 거리는 변한 것이 너무 많았다. 예전 같으면 그런 것에 매우 관심을 두었겠으나 지금의 그로서는 옛날 그대로의 것을 보고 싶고 알고 싶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이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가 멀리 이곳까지 찾아온 것도 그녀를 한번 보기 위해서였다. 거리를 헤매고 정원들의 새길을 걸어다녀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 동정어린 말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는 좁은 우체국 골목길에서 우연히 보건소 의사를 만나게 되자 갑자기 병원에서 자기를 찾고 있을 것을 생각했다.
그는 곧 빵집에서 빵을 2개 사서 우도 토주머니에 넣고 아직 오전 중이었으나 거리를 떠나서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끝에 가서 빙 돌고 있었다. 그곳 숲 옆에 흙투성이가 된 한 사나이가 돌 위에 앉아서 자루가 긴 망치를 들고 푸른 회색의 석회를 가루로 빻고 있었다. 큰 울프는 그를 유심히 보고 나서 인사를 하고 발을 멈추었다. 안녕하시오. 하고 대답을 하더니 그 사나이는 머리도 들지 않고 그냥 망치질을 하는 것이었다. 날이 곧 흐려질 모양이군요. 큰 울프는 다시 말을 붙였다. 글쎄요. 석공은 무뚝뚝하게 말하더니 눈을 좀 들고 바라보았다. 바위에 비치는 대낮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신 모양이었다. 어디를 가시지요? 로마로 가서 법왕을 배울까 하는데 아직 멀지요? 하고 큰 울프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안으로 못 가실 겁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시고 머물러서 남의 일을 방해하며 가셔서는 1년이 되어도 못 가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바쁘지도 않은걸요. 꽤 부지런하신데요. 안드레스 샤이플렛이. 석공은 손을 눈등에 대고 길손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를 아시오? 하고 그는 생각하는 듯이 말을 이었다. 나도 알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그럼 저 개장사하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시지. 전세기 90년경에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고. 아마 그 영감님도 돌아가셨겠지만 벌써 돌아가셨지요. 이제 겨우 생각나는군. 큰 울프가 아닌가? 안 깨나? 이거 미안한데. 큰 울프는 앉았다. 빨리 언덕을 올라와서 몹시 숨이 가빴다. 이제 비로소 산 밑의 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였다. 푸른 강, 붉고 푸른 지붕들, 그 사이로 푸른 나무들이 작은 섬같이 보였다. 좋은 데서 일하시는군.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렇지, 불평할 수야 없지. 그런데 자넨? 이런 산을 문제없이 올라오곤 하지 않았나? 안 그런가? 그런데 자넨 지금 숨이 끊어질 것 같네 그려. 자넨 고향에 다시 돌아온 길인가? 그러네. 샤이플레 군. 아마 이번이 마지막 같네. 왜 그런 말을 하나? 폐가 아주 나빠졌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나? 고향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처자도 있고 집도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말을 해서 무엇하겠나? 자네는 벌써부터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는 별 수 없지. 대단히 나쁜가? 글쎄 잘 알 수 없어. 아니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 언덕을 내려가는 것 같이 매일 조금씩 더해 간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있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 훨씬 마음이 편하다네. 어떻게 하든 자유지만 그건 슬픈 일이야. 그렇지도 않아.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석공은 안 그럴 줄 아나. 우리는 지금 둘이 앉아 있지만 그렇게 도도할 수는 없는 걸세. 자네는 벌써 이전에 딴 생각을 가졌었지. 그때 자네는 철도 자살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옛 얘기는 그만두세. 그런데 아이들은 잘 자라나? 별일 없지. 야곱이라는 녀석은 벌써 일하고 있다네. 그래? 세월은 빨라. 자, 좀 더 걸어볼까? 그렇게 바쁠 것이 없지 않나? 참 오래간만이야. 내가 뭐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말해주게. 지금은 뭐 가진 것이 없네만. 일마르크는 갖고 있을 거야. 자네가 쓰게. 어쨌든 감사하네. 그는 더 말하고 싶었으나
가슴이 괴로워서 입을 다물었다. 석공은 그에게 술병을 기울여 마시게 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물레방아의 물줄기들이 햇빛에 빛나고 한 대의 마차가 돌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보였다. 제방 밑에는 하얀 해오라기들이 한가로이 날고 있었다. 잘 쉬었으니 이제 또 걸어봐야지 하고 큰울프는 다시 말했다. 석공은 앉아서 잡시 생각하고 있더니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이봐, 자네는 그렇게 방랑만 하는 어려운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자네도 불쌍한 사람이야. 큰울프, 안 그런가? 나는 뭐 골수자는 아니네마는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믿네. 자네도 생각해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야. 자네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그것을 발휘시키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말 한다고 놓아지는 말게나. 큰울프는 웃었다. 그의 눈은 빛났으나 옛날과 같이 악에 없는 것이었다. 그는 친구의 어깨를 툭툭 가볍게 치며 일어섰다. 이제 알게 될 거야, 샤이플레. 인자하신 하느님은 왜 너는 지방법원 판사가 되지 않았지 하고 묻지는 않을 걸세. 아마 어린애 같은 녀석 또 왔구나 하고 말씀하시겠지. 그리고 아이 보는 일 같은 쉬운 일을 주실 걸세. 안드레스 샤이플레는 푸르고 희게 물들여진 웃옷을 입고 있는 어깨를 들먹거렸다. 자네와는 진지한 말을 할 수 없어. 자네가 천국에 가면 신도 농담만을 하실 줄 생각하나? 아닐세.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안 그런가? 그렇게 말하진 말게. 그들은 서로 악수를 했다. 그때의 석공은 그에게 주려고 바지 주머니에서 몰래 꺼냈던 작은 은전을 주었다. 큰울프는 친구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 큰울프는 정다운 고향의 계곡을 다시 한번 보고 돌아서서 안드레스 샤이플레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끄덕였다.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걸음을 재촉해 어느덧 왼쪽 숲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다. 차가운 안개 낀 날이 며칠 지나고 맑아지자 늦게 피는 글로켄 꽃과 날씨가 차가워진 날에 익는 검은 딸기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두 주일이 되자 갑자기 겨울이 닥쳐왔다. 차가운 서리가 내리고 사흘쯤 날이 좀 풀리더니 곧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큰울프는 그동안에도 돌아다녔다. 고향의 주변을 목적도 없이 걸어다녔으며 숲속에 숨어서 석공 샤이플레를 가까운 곳에서 2번이나 보았으나 그 모습을 관찰하였을 뿐으로 다시 말은 걸지 않았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생각한 것이 많았다. 끝없고 쓸데없는 괴로운 길을 걸으며 즐기고 엉킨 가시덩굴같이 복잡한 일생의 착잡한 생각에 골똘히 빠졌으나 거기선 아무 의미도 위안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해에 병이 다시 중태에 빠졌다. 어느 날 갑자기 어쨌든 게르베르사우로 내려가서 병원 문을 두드릴까 하는 마음도 가졌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산 밑에 거리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뚜렷이 들었다. 그는 때때로 마을에 가서 빵을 사왔다. 그리고 산에는 개암 열매가 많았다. 밤에는 목부들의 통나무집이나 밭에 있는 집더미 속에서 지냈다. 지금 그는 눈이 쌓인 볼푸스 산을 넘어 산골짜기의 물레방앗간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쇠약하고 피로하였으나 그냥 걸어서 마치 몇 날의 여명을 최대한 이용하여 모든 숲과 모든 숲길을 온통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병들고 피로하였으나 그의 눈과 코는 그대로 생생하였다. 날쌘 사냥개와 같이 잘 보고 냄새를 잘 맡아 별로 목적이 없었다. 모든 웅덩이며 미풍이며 짐승의 발자취를 잘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의지를 잃고 발만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수일 동안 계속 그랬던 거와 같이 생각에 있어서는 지금도
다시 인자하신 신 앞에 서서 신과 함께 끝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신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신과 큰 울프는 서로 그의 생애가 무의미하였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더라면 지금과 달라졌을 수 있었을까? 모두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은 웬일인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큰 울프는 되풀이해서 강경히 주장했다. 제가 14살 때에 프란치스카가 나를 버린 것이 원인입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 제게는 무엇이 파괴됐다고 하는지, 폐인이 됐다고 하는지, 그때부터 저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됐습니다. 아마 잘못이 있다면 14살 때에 당신이 저를 죽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저의 생애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한 신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때때로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질 않았다. 이봐, 큰 울프. 하고 신은 훈계하듯이 말했다. 그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라. 오덴발드에서 지낸 여름과 레이슈데텐에서 지낸 일을 생각해보라. 그대는 어린 사슴같이 춤추며 아름다운 생이 전신에 약동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대는 노래도 부르고 하모니카도 잘 불어 처녀들의 눈을 황홀케 하지 않았는가? 바우에르즈빌에서 지낸 일요일들을 잊었는가? 그리고 그대의 최초의 연인이었던 헨리에트를 잊었는가? 그래도 모든 것이 허사였단 말인가? 큰 울프는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청춘 시절에 기뻤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먼 봉화를 바라보듯이 희미하고 아름답게 피어오르며 꿀과 포도주같이 강렬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일은 봄밤의 바람같이 훈훈하게 불어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환희도 비애도 다 아름다웠다. 그런 날이 없었더라면 나의 매일의 생활은 비참하였으리라. 네,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인하면서도 피로에 지친 어린애처럼 반항적이고 울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 찼다. 그때는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거기엔 죄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스러운 시절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의 저같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며 매일 밤 사랑을 속삭이며 지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만 그쳤어야 했습니다. 그때 벌써 행복 속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그런 좋은 시절이 안 돌아왔습니다. 인자한 신은 멀리 눈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큰 울프는 잠시 숨을 쉬려고 발을 멈추었다. 하얀 눈 위에 작은 피를 몇 방울 토하였다. 그때의 신이 호련히 다시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었다. 큰 울프, 말해보게나. 그대는 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대가 건망증이 심한 것을 웃을 수밖에 없다. 그대가 한때 무도장의 왕으로 지내던 일과 그대의 헨리에트의 일을 회상하고 나서 그때는 아름답고 좋고 의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던가. 헨리에트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엘리자베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여자에 관한 것은 일체 잊어버렸는가? 그러자 큰 울프의 눈에는 과거의 한 토막이 먼 한 줄기의 산맥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조금 전에 회상같이 즐겁고 유쾌한 것은 아니었으나 눈물을 머금고 웃는 여인처럼 더욱 신비스럽고 친근한 빛을 띠고 있었다. 오랫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시절이 떠오르며 그 속에 엘리자베트가 보였다. 그의 아름다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팔에는 어린애가 안기어 있었다. 아, 나는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 하고 그는 다시 탄식하기 시작했다. 아니, 엘리자베트가 죽은 이상 나도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맑은 눈으로 큰 울프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만두게, 큰 울프.
그대가 엘리자베트에게 큰 슬픔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나쁜 것보다도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그대는 그녀에게 더욱 많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녀는 그대를 잠시도 원망한 일은 없다네. 이 어린애 같은 사람아, 아직도 그대는 그러한 모든 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경솔한 방랑자가 된 것은 도처에서 어린애 같은 익살과 웃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도처에서 사랑을 받고 희롱을 받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생각하니 참으로 그렇습니다. 큰 울프는 잠시 명상에 잠긴 후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모두 제가 아직 젊었던 옛날의 일입니다. 왜 저는 그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한 옳은 사람이 못 되었을까요? 그 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눈이 멎었다. 큰 울프는 발을 멈추고 모자에 쌓인 눈을 털려고 했다. 그러나 정신이 산란하고 피로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신은 지금 그에게 더욱 가까이 나타났다. 그의 맑은 눈은 더욱 크게 뜨여 저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젠 만족하여라. 하고 신은 충고했다. 이제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모든 것이 좋았고 올바르게 진행되어서 별다르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고 공장장이 되어 처자를 거느리고 저녁에 주간 신문을 읽는 신세가 되었다면 하고 있는가? 다시 어찌할 수 없이 여우와 같이 숲에서 자며 세 장이나 놓고 뱀을 길들이는 일은 몰라도 좋단 말인가? 큰 울프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피로에 지쳐 몸이 비틀거렸으나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좀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신이 말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수긍했다. 보라. 하고 신은 다시 말했다. 나는 지금의 그대를 달리 만들 수 없노라. 나의 이름으로 그대는 당황하였고 그대는 정주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유회로의 향수를 일으켜 주었노라. 나의 이름으로 그대는 어리석은 일을 하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노라. 다시 말하면 그대 속에 있던 내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사랑을 받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다. 그대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동생으로 나의 분신이었노라. 그래서 그대가 맛보고 겪은 괴로움은 모두 나도 같이 체험하지 않은 것이 없노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울프는 대답하며 머리를 정중히 숙였다. 그는 눈 속에 누워 쉬었다. 피로에 지친 수족이 퍽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의 빛나는 눈도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좀 잠이 들려 하였으나 신의 음성이 또 들려왔다. 신의 밝은 눈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이젠 더 탄식할 것이 없는가? 하고 신이 묻는 음성이 들렸다.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큰 울프는 수긍하며 찡그리듯이 웃었다. 그럼 모든 것이 좋은가? 모든 것이 될 대로 되었는가? 네, 모든 것이 될 대로 되었습니다. 큰 울프는 이렇게 수긍했다. 신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어머니의 음성처럼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헨리에트의 음성처럼 들려왔다. 큰 울프는 다시 눈을 뜨려고 하다가 해가 비쳐 곧 눈을 감아버렸다. 두 팔 위에 눈이 무겁게 쌓여서 좀 털고 싶었으나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의욕보다도 자고 싶은 의욕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뿐이었다.